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장성철 소장님께서 가져오신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공식화. 예. 100% 당원 투표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고요. 네. 이거 그대로 아마 진행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진석 사실, 네.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강한 멘트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예. 미국, 유럽엔 여론조사로 당대표 뽑는 곳 없다. 전당대회는 국민 인기 묻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미국이나 유럽에서 대통령이 당대표 하려고 하는 사람 면접을 보고 아. 또한 룰 개정은 100%라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하고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반성을 해라.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에 여러 차례 이 관련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얘기 나올 때마다 설마, 네. 그리고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역풍 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예. 9대 1이나 100%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 말씀 하셨었죠. 기억 못 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될 건데 걱정된다 그래서 네.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걱정된다, 네. 우려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이 돼요. 만약 네. 이렇게 당원들의 의지로만 뽑는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국고보조금 왜 받습니까? 그냥 그러네요. 당비만 받아가지고 그 당을 운영하면 되지. 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왜 살핍니까? 그러네요. 그럼 예를 들면 2024년 총선 때 국회의원들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히나요? 아하. 아니잖아요. 네.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왜소화되고 축소화되고 아니 왜 지지기반을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장성철 소장님이 답을 주셔야 될 텐데 장 소장님이 모르신다 그러시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 강하는 것을 네.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실현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오늘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유승민 당대표를 막기 위한 아하. 고육지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한 게 2004년도거든요. 예. 그러면 18년이 지나서 2023년도? 뭐 그때는 다시 그러면 당원들의 당대표로 뽑겠다 이런 건데 이거 옳은 길이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그 장성철 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고 그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받아서 당원 100%로 룰 개정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당의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는 사실 네. 알아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화요일 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당을 뭔가 당원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도 다 그럼 당원 투표에 의해 가지고 공직선거 후보도 다 그렇게 뽑고 그렇게 한번 운영하겠다. 뭐 이런 맥락이라면 예. 저는 그 뭐 100%로 당심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것도 뭐 그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냐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정치적 결과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네.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왜 이렇게 미워하냐 제가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을 미워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네. 대선 후보 경선 때 좀 뭐 좀 벼랑 끝 승부를 하긴 했지만 유승민 전 이유는 의원이 있긴 있어요. 거기서 막 뭐 이 무속 얘기하고 뭐 민감한 부분을 여러 가지 찔렀기 때문에 네. 그런 게 미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기억이 트라우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혹시라도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 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대표가 탄생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만약에 그런 대표는 그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난 골치 아픈데 이런 생각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건 과도한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원래 룰 7대 3으로 하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레 겁먹고
이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윤심을 따르지 않는 대표를 절대적으로 막자라는 이 대통령의 어떤 하나의 어떤 기분이랄까 느낌 네. 이거를 당내 주류들이 막 쫓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참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서 네. 이런 정치 세력에 국민들이 좀 정권을 맡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의원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 무엇입니까?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도 이유가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예.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좀 유세 나와달라, 내 선거 좀 도와달라 했는데 네. 전화 자체를 안 받더래요. 콜백도 안 하고. 예. 그래서 거의 막판에서야 한두 번 정도 그냥 마지못해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더라도 예. 대통령이 되셨으면 다 품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을 보면은 앙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지금도 유승민 대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생각과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런 이유가 사실 지도자가 어떤 여당의 대표가 누가 돼야 할까를 생각하는 기준이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현명한 기준입니까? 그러게요.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네. 한간에서는 저 분들이 어쨌든 법조인 출신들이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대척점에 있었고 그런 맥락을 보면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번에 나온 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그러면은 나경원 대표도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관저에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네. 오히려 배제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해석과 관측이 나오지만 그것도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류의 선거운동을 잘 안 도와주더라라든지 아하.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막 흘러 나오거든요. 이게 진실인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그런 류의 얘기로 지금 판단 기준을 삼고 있다라는 거는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 소장님, 그런데 이런 반론도 네.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께서 주셨는데요. 1627번님이 문자로요. 정의당도 당원 100%로 뽑지 않습니까? 당원 100%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하지만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총선도 이기고 대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당원들끼리의 정당만 만든다면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권을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을 가져와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포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인가요? 그러면은 이전에 이준석 대표 이전에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뽑힌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도입을 해서 뽑힌 당 대표들 다 잘못인가요? 아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외연을 확장을 하고 영토를 넓혀가야지 자꾸 축소 해가지고 축소 지향 정당이 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네. 여기 정의당과 관련돼서는 예. 그런 이제 좀 작은 규모의 진보 정당들은 과거부터 이제 진성당원제 이런 것들을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공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공직선거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면은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가면은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뭐 당심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도부가 좌우돼서 강경파 지도부가 선출되고 그게 정치가 왜곡됐다 이런 비판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금은 그런 비판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 아하.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네. 이 당신 100%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그 외연 확장의 비전을 주면서 내가 당신 100%로 선출이 되더라도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도 다 대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좁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당을 운영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줘야겠는데 지금 당신 100%로 하자라고 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기류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을 확실히 더 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당을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도록 하겠다. 심지어 자기 정치하는 대선 후보급 사람들은 이거 당대표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장 소장님 말씀처럼 쪼그라드는 정당, 자기의 지지 기반을 좁히는 정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손해가 될 거고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떠한 법도 그렇지만 당원 당규, 당에 있는 당원 당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고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당원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유승민을 빼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당원 당규가 맞는 건지, 어떠한 전당대회 룰이 맞는 건지 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청취자 6365번님께서 조언을 하나 주셨네요.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당대표 이런 거 하지 말고 옛날처럼 총재하세요. 윤 총재. 이렇게 주셨네요. 저도 찬성해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 이번에 개정할 때 그냥 당원 차라리. 당규 1조 1항에 예.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하. 그냥 임명제로 하십시오. 그냥. 야당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야당일 때는요. 네, 그래도 대통령한테 맡깁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데 이게 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데 지금 어쨌든 좀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죠. 총재 예.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당대표를 당이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게 뭐 당신 100%로 하든 뭐 몇 %로 하든 그건 당의 결정에 맡긴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유인심 이런 건 작동하지 않고 당대표가 민주적으로 선출이 되면 나는 그 당대표랑 바람직한 당정의 모습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온갖 나오는 보도는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의 관심사가 지금 당대표인 것처럼 되고 이걸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해서 중상자 4명을 포함해서 21분이 부상을 입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민하 평론가 가져오신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뉴스입니까?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인가? 극단적이지 않은 선택인가? 어쨌든 이 뉴스가 네. 지금 상당히 파장을 크게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극단적 선택이라는 뭐 용어 자체가 암시하는 바 뭔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본인에게 자해를 상당히 심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9 구조 요청이 들어가서 구조가 되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속보가 나와서 예. 좀 놀라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좀 정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오전 2시, 그러니까 어제 새벽 오전 2시쯤에 네. 김만배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2차례 자해를 했고 오전 4시쯤에도 2차례 자해를 했다라는 거고 아하. 그다음에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자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하고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밤 9시 50분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루가 다 지난 거죠. 예. 9시 50분까지 이 김만배 씨를 접촉을 못 하다가 이 9시 50분에 접촉을 해서 수원시 장안구 도로변에서 발견을 했고 119에 신고해서 그때 병원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상황은 김만배 네. 씨가 내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고 또 스스로 걷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네. 수사기관의 설명은 이게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은 상처가 이 뭐 극단적 선택 이런 거라고 이런 것에 어떤 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수사기관은 혹시라도 이게 뭐 자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량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는데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김만배 씨가 자해에 사용한 흉기라든가 또는 유서 이런 것들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왜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김만배 씨의 측근들이 검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목은 이런 대목입니다. 지금 14일 오전 2시 넘어서 이제 이런 자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13일 날 김만배 씨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하고 그다음에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 등등이 이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수사기관이 지금 검찰이 이 중에 이제 최우양 씨하고 이한성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도 청구를 했고 일종의 이제 이 자금을 은닉한 거에 더해서 일종의 세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김만배 씨에게 상당히 압박이 됐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 소식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김만배 씨가
다른 이제 생각과 판단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생각과 판단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술을 보면 예. 남욱이나 유동규 씨가 하는 진술은 맞지가 않아요. 그랬죠. 그냥 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뭐 여러 가지 작업한 게 없어요. 이런 식의 일관된 입장을 내세웠는데 네. 결국에는 측근들이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되고 또한 그것이 또 그들을 통해서 숨겨놨다고 하는 은닉됐다라고 하는 돈 네. 260억, 뭐 800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온 마음의 괴로움, 뭐 이런 변경 이런 것들이 좀 저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김만배 씨가 어떠한 진술과 증언을 하는지 이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김만배 씨가 이런 선택을 한 배경과 의도에 대한 추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언론에 나오는 어떤 얘기나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개심설이에요. 개심설. 네, 마음을 바꿨다. 네, 김만배 씨가 남욱 유동규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술을 안 하다가 네. 이제 뭔가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하. 그 맥락에서 이제 좀 이런 신병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멘붕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김만배 씨 측근 3명을 체포한 거는 김만배 씨에게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몇 년 살고 나오면 네. 그래도 자기가 좀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뭐 몇백억 수준으로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서 이 수사에 응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정진상, 김용 요 두 명의 경우에는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증언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고리인 김만배 씨를 공략을 해서 이걸 뚫어보려는 시도로서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 측근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김만배 씨가 검찰에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해야겠다. 뭔가를 진술해야 할 것 같고 그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볼 때 검찰의 수사나 압박이 이런 것이 너무 강해서 일종의 뭔가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게 이제 이런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시위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위설. 시위설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심리적 변화나 이런 건데 이게 일종의 전술이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더 이상 나를 압박하는 수사를 계속하면은 나는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가지고 예. 검찰 수사를 좀 이렇게 늦춘다든지 좀 수위를 낮추려는 뭐 전략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이 세 개를 뭐 무자르듯이 잘라갖고 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세 개의 이 가운데 정도에 뭐 있는 게 아닐까 실체적 진실이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위설, 개심설, 멘붕설 물론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명명하신 제가 임의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붙이신 건데 어쨌든 세 갈래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뭐 이 중에 하나이기보다는 이런 요소들이 좀 이렇게 섞여서 그 중간쯤 어딘가에 심경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의도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스로가 더 이상 이런 행동은 하지 않길 바라고요.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는 이런 김만배 씨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이제 뭐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죠 사실. 그런데 이제 네. 제가 그냥 뉴스를 보면서 종합해 보면 네.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권 그리고 일부 법조인들이 전망하기로는 12월 중에는 소환하지 않겠느냐 또는 내년 초에는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이 김만배 씨 측근들이 체포가 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사건이. 왜냐하면 네. 이 대장동 개발 사건하고 이 중에 한 사람이 이 최우양 씨가 쌍방울 그룹의 뭐 부회장을 했던가 뭐 이런 사람이고 그렇죠. 관련한 금전 거래들이 막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대장동 개발 사건하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연결이 되는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게 되는데 네. 첫째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더 수사에 대응하는 게 곤란해지는 것이고요. 둘째 그런데 이게 정리된 다음에 부를 것이기 때문에 소환 시점부터 늦춰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장성철 소장,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